안녕하십니까. 늘 그 모의고사를 보기는 하지만 늘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한 20문제 가량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요, 쉬운 거를 틀리지 않아서 최소한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는 점수가 50점 정도는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은 약간만 더 내가 공부를 한다면은 충분히 6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번 문제부터 이런 1번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1번은 복합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복합 개념 하면 이제 법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도 살펴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2번에 인력 관리, 다음에 임대차 계약 관리는 법적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죠. 이것은 경제적 관리여서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틀린 표현입니다. 보통 법적 관리 하면은 계약, 예약 이런 표현들 있죠. 계약, 예약, 그리고 권리관계 조정,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법적 관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1번 지문에서는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에서 발생된 다양한 현상이나 활동을 기술법,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3번의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으며 그중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핵심을 이루고요. 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적, 기술적, 공학적인 측면, 유형의 측면과 법, 경제적 측면인 무형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동산의 내용 연수에는 물리적, 경제적, 법적 내용 연수가 있으며 감정 평가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다음에 2번도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 돼요. 당연히 1번도 맞춰야 되는 문제, 2번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 상업, 공원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주상공 다 나오면 뭡니까? 주상공이 다 나오면은 3번에 택지가 되는 거죠. 공지는 1번의 공지는 건폐율 적용 때문에 한 필지 내에 남겨놓은 땅이고,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땅을 건부지하고요. 부지라는 말은 대택구에서 일반적인 바닥 토지 모두를 부지라고 하죠. 택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3번은 이게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3번은 약간 세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에요. 외부 효과와 관련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 그랬어요. 기억해서 외부 효과와 관련된 자연적 특성. 자, 이것은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부동성과 인접성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최유효 이용과 관련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최유효 이용 관련 인문적 특성. 자, 이거는 최유효 이용 하면은 단골 손님이 바로 용도 다양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문적 특성이니까 용도 다양성입니다. 근데 최유효 이용 관련해서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자연적 특성은 부증성이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 관련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부증성. 이거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토지는 그 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 효율적인 이용이 바로 이 개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부동성 또는 인접성이고요. 니은의 용도 다양성.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사실은 욕심 같아서는 지금 1번, 2번, 3번 모두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은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이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4번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4번은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주제입니다. 자, 이게 유량이냐 저량이냐 이거 묻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답이 4번인데요.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하는 것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번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저량 개념입니다. 이게 짝이 맞지 않죠. 일정 기간이면은 유량, 일정 시점이면 저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나머지 1번 지문을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부동산 수요량은 그렇죠. 자, 이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어떤 가격 수준에서 이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최대로 여기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수요량을 요거보다 적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적게 할 수 있는데 요거보다 수요량을 많이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최대 수량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요량이다. 이거는 유효 수요 개념이죠. 유효 수요 개념으로서 지금 3번 지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모두 다 유효 수요에 대한 표현인데 표현 방식만 다른 거,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4번에서 이거는 정답이었고요. 다음에 5번에서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렇죠.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수요의 변화다.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4번까지는 사실 좀 욕심내고 싶습니다. 3번이 부동산 특성 파생 현상을 하더라도 다 맞추기를 이제 바라고요. 다음에 5번이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는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이 300입니다. QS가 300이에요. 자, 토지의 시장 수요 함수가 QD1은 1500-2pm. 다음에 QD2가 1300-2p. QD2가 1300-2p 이렇게. 자, 이렇게 변화하면 시장의 균형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했습니다. 자, 지금 수요는 변했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했죠. 그 소리는 공급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공급량은 300 그대로 있고요. 수요량은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수요 함수는 변하고 공급 함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질문이 뭡니까?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균형량이 뭔지를 묻고 있죠. 균형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균형량은 얼마나 변하는가? 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단 몇 초 만에 그냥 3, 4초, 1, 2초 만에 찍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QS가 300이라는 것은 공급량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QS가 공급 함수가 여기 300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게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게 QD1이 1500-2p에서 이거는 QD 1300-2p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QD1에서 QD2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가격이 바뀌겠죠. 자, 가격이 바뀌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가격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가격은 바뀌는데 균형량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균형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격만 내려오는 거지 균형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또는 수요 곡선이 수직이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것에 변화하는 관계없이 균형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계산할 필요 없이 균형량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내용을 알면은 바로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6번인가요? 자, 6번도 이거 맞춰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6번 이게 평소에 워낙 자주 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워낙 자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걸 숙달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에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 이렇게 임대료가 하락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시장 균형 상태에서 임대료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증가하든가 수요가 감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증가하든가 또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거 둘 중에 찾으란 얘기예요. 이런 연습을 한두 번 했는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이걸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 상승. 자, 이거 줄여서 어떻게 번역하라 그랬어요? 보완재 가격 상승이에요. 보완재 가격 상승입니다. 자, 보완재의 경우에는 가격 변화 방향과 당일 재화 수요 변화 방향이 어떻게 해요? 당일 재화 수요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당일 재화 수요가 감소입니다. 바로 나왔죠, 지금. 1번이 정답입니다. 당일 재화 수요가 감소해요. 자, 그런데 2번은 볼까요? 2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확충한대요. 녹지 공간을 확충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기 좋죠? 좋으면 수요가 증가입니다. 2번은 수요가 증가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 있는 인근 주거지역이래요.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저쪽 주거지역이 대체 관계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데 저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됐어요. 저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잘 안 가겠죠. 이쪽 지역에 오겠죠. 그럼 이쪽 지역은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이 하락합니다. 강력 범죄율이 하락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겠죠. 살기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랍니다. 자, 대체 관계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철거됐어요. 자, 그럼 여기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철거되면 이쪽에 살던 사람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죠. 이것도 수요 증가. 자, 모두 다 지금 수요 증가 요인이고요. 1번만 지금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7번은 좀, 이거는 뭐 좀 패스를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죠. 일단 계산 문제이고,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계산 문제죠.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6입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요.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몇이라고요? 교차 탄력성이 0.6이에요.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1% 변할 때 빌라 수요량이 0.6배만큼 변한다는 얘기예요. 0.6배.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한대요. 이 아파트 가격이 1,6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한대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변한 퍼센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퍼센트로 나타낸 거죠.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요. 자, 1,600에서 2,000으로 가면은 1,600분의 400이죠. 1,600분의 400은 25%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라 수요량은 그것의 0.6배만큼 변한다고요. 요거의 0.6배가 얼마예요? 요거 36, 20, 15%죠. 그러니까 빌라 수요량은 15%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다 곱하기 0.6을 한 것이 빌라 수요량의 변화니까. 요 0.6의 의미가 그죠? 자, 그러면은 빌라 수요량이 15% 변한다면은 빌라가 원래 몇 세대였어요? 빌라가 원래 1200세대에서 여기 어떻게 변하나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근데 15%라 해야 돼. 15%. 1200의 15%는 몇이에요? 10%면 120이고요. 15%니까 120의 반인 60을 또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180이잖아요. 180. 180, 15%는 180이에요. 1200의 15%는 180. 그러니까 1200에서 180채가 더 늘어나서 138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교차 탄력성에서는 요거, 이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몇 배 변한다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8번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학습. 자, 요것도 사실 맞춰야 돼요. 왜? 요것도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이에요. 요거는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인가요? 4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부증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부증성이 아니죠. 국지화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국지화 이 소리는 부동성에서 나오는 소리죠.
부동성에서 나오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만 공부하면은 몇 번이나 봤을 그런 내용인데 이걸 틀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1번에 시장에 나온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개별성에서 단골 손님이죠.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등으로 시장의 조직화가 곤란하다. 이거는 시장의 비조직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주로 많이 얘기하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 맞죠? 수급 조절이 어려워서 가격 왜곡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왜곡이 해소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시장을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이 9번도 마찬가지. 이 정도는 풀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용도별로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용도별 하면은 주거용이냐, 상공업용이냐, 이렇게 용도를 나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지역별 하면은 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여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 주기별 순환 국면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게 일정하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정하다면은 뭐 모두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일정치 않고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다음에 3번. 자,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DTI죠. DTI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순환적 변동에 속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이 순환적 변동이냐 아니면 계절 변동이냐, 자, 이런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작위 변동이냐 장기 변동이냐. 제일 중요도가 낮은 게 장기 변동이에요. 제일 중요도가 낮은 게 장기 변동. 요거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 정책, 자연재해, 정부 정책이나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변동은 전부 다 무작위 변동입니다. 불규칙 변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DTI 규제 완화 후 했죠. 정부 정책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바로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순환적 변동에 속하는 게 아니죠. 3번 틀렸습니다. 9번은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4번에 봄, 가을의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계절 변동.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그렇죠. 이 착공량은 동행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경기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다음에 거래량, 이것도 동행 지표예요. 근데 요거는 거래량은 수요 지표로서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는 공급 지표로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다음에 10번은 올해는 거미집 모형이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거미집 모형은 최근에 너무 자주 나와서 올해는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문제 하나 풀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거미집 모형의 특징은 그 기본 가정이 금기의 공급은 지금의 공급이죠. 지금의 공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죠. 지금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양은 전년도 가격 보고서 결정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금기 수요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는
지금 수요는 지금 가격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위에 말 요거는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공급의 시차가 존재. 의사결정을 내린 시점하고요. 실제로 물건이 나온 시점에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 수렴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이게 뭐 원래는 약간은 중요도가 낮은데, 이게 수렴형, 안정형, 다음에 발산형, 안정형이 순환형이라고 해서 순환형, 순환한다, 순환형, 발산형.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 수탄수하는 수탄수.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탄보다 수탄이 더 크다면 이건 수렴형이고요. 공탄발 하죠, 공탄발.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이 말입니다.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공탄발, 발산형이다. 이렇게. 순환형은 뭐겠어요? 수탄의 크기와 공탄의 크기가 같은 거죠. 지금 2번이 그런 거죠. 2번이 수탄과 공탄이 같을 경우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균형으로 수렴하는 것은 같을 경우가 아니라 수요가 더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3번에 공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공급자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공급을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속아보면은 어느 정도는 나중되면 알 수가 있는데, 공급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원래 가격이 높으면 내년도에 많이 경작하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내년, 그 다음 연도는 안 심고요. 그 다음에 안 심으면 또 가격 올라가면 또 많이 심고요. 이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걸 가정하는데, 공급자들이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이 바보 같은 기대죠. 합리적인 기대를 하면은 이런 것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금기의 공급량은 금기에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합니다. 저장이 되면 안 돼요. 저장이 되면, 원래 경적이 많이 되면은 저장해놨다가 언제라도 부족할 때 내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모두 판매된다고 가정하고요. 다음에 균형의 이동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보고 설명한다, 이런 뜻이요. 동태적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살펴본다. 그런 의미여서 옳은 표현이고요.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11번부터 이제 정책론인데, 정책론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11번은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강조한 것들은 좀 맞춰야 되죠. 11번은 용도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을 찾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지역 지구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지역 지구제의 목적, 효과,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역 지구제의 목적, 지역 지구제의 효과,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지금 5번 지문이 이제 틀렸는데요. 이 문제점에서 그 지역 지구제를 통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적 이용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게 틀렸죠. 자, 이게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이 뭐예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죠. 경직성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있지 않죠. 오히려 지금 현 세대가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가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이용하면 다음 세대가 쓸 여지가 많아진다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지금.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번은 용도 지역이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그럴 수 있죠. 이거는 경직성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지역지구제가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바로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지역지구제가 특정 지역에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경우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전적 독점의 문제는 바로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죠. 어떤 지역에 이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개발 이익이 그 사람들한테 귀속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전적 독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의 경우 효율적 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1번과 3번 지문은 모두 다 경직성 문제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에 2번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에 4번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지가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키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2번과 4번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 5번이 여기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경직성 문제, 지역간 형평성 문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이것도 다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올해 새로 들어간 거 있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 그런 것도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TDR이죠.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12번은 이거는 워낙 강조하는 거죠. 임대료 규제는 거의 해마다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규제는. 12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1번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너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보다 아래의 규제를 하는 거죠. 아래의 규제를 하면 공급말량이 줄고 수요량이 늘어나서 물량은 줄어서 이렇게밖에 구할 수가 없는데 찾는 사람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만큼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웃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웃돈을 얹어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크게 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집은 줄어들죠. 원래 이만큼에서 이렇게 줄어들고요. 집수는, 공급되는 집수는 줄어드는데 더 넓은 집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조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라기보다는 탄력성 관련이죠. 탄력성. 탄력성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하는 거죠. 이제 조세하고도 이제 나중에 관련되는데, 탄력성을 적게 하죠. 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 적은 집을 많은 사람이 다퉈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주택을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새를 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힘들어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아지죠. 임차인들의 탄력성이 굉장히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탄력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탄력도가 작게 되면은 나중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조세 부과한 것을 누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들이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다음에 3번 임대료 규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자, 이 후생 손실이라는 거는요, 효율성 상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 상실. 또는 자원 배분 왜곡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은 원래 시장에서 균형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죠. 시장 균형 거래량이 여기서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이만큼 소비를 해요, 못해요? 이만큼 소비를 못해요. 생산이 줄면서 소비도 그만큼밖에 못해요. 자, 그러면 원래 하려던 만큼을 못하게 되죠. 원래 하려던 만큼을 못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민간에서 원래 하던 만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게 이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거고요. 3번 질문. 이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렇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등장한 건 아니에요. 다음,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조금 전에 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줍니다. 그러면은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을 받아야 임대료를 충분히 받는데 이만큼 못 받게 하고 요만큼밖에 못 받게 하니까 그게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요. 그래서 질적 부족 현상, 질적 저하 현상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부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그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이 공공임대주택은요. 자, 요건 좀,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복주택 들어보셨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얘기하는 행복주택. 이 행복주택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행복주택이. 그래서 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다가 건설해서 싸게 제공하는 거예요. 싸게. 시장 임대료보다 싸게. 여기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요. 사적 시장에서 평당 임대료가 이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 싸게 이쪽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그랬을 때 이쪽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변하고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변합니다. 단기적으로 공급이. 단기적으로 수요가, 이쪽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여기 수요가 줄면 임대료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모두 다 혜택을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도 공급자들이 계속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감소시킬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적 시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번 지문에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사적 시장의 수요자 감소로 인하여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가 현상이 발생하고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료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공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혜택을 준다. 요게 틀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 다 혜택 줘요.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도 40만 원 받고요. 40만 원 주고요. 이쪽에도 40만 원 주고 살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혜택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공공주택의 공급은 기존 사적 시장에 존재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빈집들이 늘어나면은 주거 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량은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 감소한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공급자의 정상 이윤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주택이 공급된 만큼 사적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 수는 불변이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양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만큼 이쪽에 공급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의 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14번도 맞춰야 됩니다. 왜? 14번은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과 현상에 대한 거죠. 여과작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여과 현상이란 주택이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상향여과, 하향여과 이렇게 하죠. 다음에 2번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하향여과를 한다. 이것도 맞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질문들이. 다음에 3번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요. 자, 고소득층이 살던 동네가 하나하나 낡아지기 시작하면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돼요. 상향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자, 이게 상향여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틀렸죠? 이거는 하향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해야 되죠. 상향여과를 뭐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하향여과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 나머지 4번 지문은요. 하향여과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경우 주거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하향여과가 원활하게 작동된다는 얘기는 고가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 시장으로 괜찮은 주택이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주택이 내려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주거질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과 현상을 주택 순환 현상이라 하면 특히 하향여과 현상을 능동적 여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향 여과를 능동적 여과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15번은 이제 지렛대 효과죠. 부동산 투자의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지렛대 효과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죠. 작년에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왔는데 이런 문제로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효과죠. 물론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1번에 지렛대 효과가 크다는 것은 차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차입을 함으로써 지분 수익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만을 의미한다. 자, 이거 틀렸죠? 지분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낮아질 수도 있죠. 이것만 지렛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런 지렛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의 지렛, 이런 경우는 부의 지렛,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영의 지렛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 진폭을 크게 한다. 그죠? 그 지분 수익률 진폭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총자본 수익률보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남의 돈을 이용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더 작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입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가 크다. 차입 비율이 뭐예요? 차입 비율은 남의 돈 사용한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융자 비율, 대부 비율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높으면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높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한다. 그만큼 이 지렛대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2번, 3번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예외적으로 차입이자율의 크기와 총자본 수익률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자, 이게 어떻다고요? 총자본 수익률과 이자율과 뭐가 같으면, 총자본 수익률이 같다면,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도 똑같게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영의 지뢰죠. 영의 지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립적 지뢰라고도 하죠. 다음에 5번 지렛대 효과는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죠?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지렛대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의 돈을 안고 사는 것은 다 지렛대 효과입니다. 다음에 16번인가요? 16번은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을 묻는 거죠. 기대 수익률 묻는 거는 계산 문제가 쉽죠. 자, 이것도 불황보통황 확률 곱해서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하죠. 10%에다가는 곱하기 0.2,
다음에 20%에다가는 곱하기 0.3, 30%에다가는 곱하기 0.5를 하는 거죠. 그대로 그냥 짝지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2%인가요? 2%. 여기는 3, 2, 6, 6%. 여기는 3, 5, 15, 15%. 2%, 6%, 15% 다 닿으면은 23%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런 계산 문제는 해야 되죠. 아무리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지금 14번도 맞춰야 되고 16번도 맞춰야 돼요. 이런 정도, 뭐 욕심내면 15번도 맞추면 좋겠지만 이런 정도는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17번이고요. 17번은 다음에 포트폴리오 선택과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을 분산하여 분산은 작고 수익은 큰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다. 말도 안 되죠. 1번 틀렸습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건데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란 이자율의 변동, 경기 변동 등에 의해 부동산의 수익이 달라질 변동 가능성. 자, 이 이자율 변동이나 경기 변동은 그 개별 자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며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이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여기 지금 그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되어 있죠.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일 수 없는 위험이죠. 그래서 지금 2번에 보시면은 2번이 3번도 지금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D가 안 맞아요. D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며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해야 되는데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해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개별 자산들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개별 자산들 위험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지금 요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한들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분산 투자 효과가 낮은 게 아니라 높죠. 음의 상관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게 분산 효과가 높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거는 가중평균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요거는 가중평균해서 개별 자산들의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따로 계산해요, 따로. 왜냐면은 위험들끼리 서로 상쇄돼서 위험이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가중평균했는 것보다는 훨씬 작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투자안들의 수익률 변동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건 꼭 주의를 하세요.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와서 좀 난이도가 높지만 요거는 사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요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한다. 그렇지만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상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18번입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죠. 자, 이것도 그렇게 화폐 시간 가치를 많이 했다면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3번을 보시면은 그 일정 기간 후 일정액을 모으기 위해 했죠. 일정 기간 후 일정액을 모으는 건 이거죠, 이거. 미래 어떤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이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말 불입하는 금액, 이거 묻는 거 이거. 푼돈 묻는 거예요, 목돈 묻는 거요. 푼돈 묻는 거잖아. 근데 미래 돈을 기준으로 푼돈 묻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감채기음계수죠. 근데 여기는 저당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1번은 매기 말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매기 말 일정액을 불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매기말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이렇게.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거죠. 이거. 기간 말에 원리금 합계액. 목돈이죠. 언제 목돈, 미래 목돈, 연금의 내과계수요. 다음에 10년 후 받을 1억 원을 매년 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불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요. 10년 후 1억 원을 받을 거예요. 자, 이걸 1억을 받는 거를 매년 말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불받겠대요. 이때 금액으로 나누어 지불받겠대요. 이때는 구조가 똑같네, 여기. 지금 미래돈을 쪼개서 미리부터 받는 거죠. 이때도 감채임계수입니다. 자, 이때도 감채임계수.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는 맞는 말이죠. 3번은 틀렸고, 요거 2번은 맞는 거죠. 다음에 4번에 매년 말 일정액을 지불받는 금액을, 매년 말 일정액을 지불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불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불받는 거를, 일시불로 환원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 일시불 환원한 현재 가치, 이거. 그럼 언제? 목돈이죠, 목돈. 언제 목돈, 현재 목돈, 연금의 현가계수. 맞죠? 그리고 5번에 일시불끼리는 서로 역수관계, 일시불 내과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역수관계. 그래서 정답이고, 이것만 그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정도는 풀어야 되고요. 다음에 19번은 순영업소득 계산이죠. 자, 이것도 기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눈에 딱 답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순영업소득은, 더군다나 지금 이게 유효 총소득을 줬잖아요. 유효가 1억이에요. 여기서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빼는 거죠. 화재보험료 300만원 빼고요. 또 유지관리비가 먼저 2천만원.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화재보험료 300만원. 소유자급여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수도요금 들어가죠. 수도요금이 200만원. 감가상각비 들어가면 안 되죠. 전기료 들어가야 되죠. 전기료 500만원 들어가야 되고요. 재산세 들어가야 되죠. 재산세 200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빼는 게 뭐예요? 거기서 빠지는 게. 소유자 급여 4천 안 들어가는 거고요. 감가상각비 200 안 들어가는 거고요. 부채 서비스 4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5개 항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0, 2,500, 3,200이네. 3,200 빼면은 6,8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에 20번 현금 수지 계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렸어. 자, 이건 이런 문제죠.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유순전후 내용이죠. 가유순전후 내용입니다. 이 정도에서 뭐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2번이 정답인데, 자, 이번에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이나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순영업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경비죠, 경비. 경비 빼고 순이에요. 경비 빼고 순인데 경비에 이자 비용이나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거 포함됩니까? 이거 포함되지 않죠? 이거는 경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근데 1번은 투자에 따른 현금 수지는 소득 이득과 관련된 영업 수지와 자본 이득과 관련된 지분 복귀액이 있다. 가유순전후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영업 수지고, 매순전후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매순전후 하는 거는 지분 복귀액,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 복귀액 계산, 현금 수지 측정, 영업 수지 계산, 이게 더 중요하죠. 가유순전후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투자자의 지분 복귀액은 지분 투자액, 보유기간 준 지분 형성분,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순영업소득의 대체 충당금을 더한 후 이자 비용과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이거 과세 대상 계산하는 거죠. 과세 대상 계산할 때는 순대이감 하죠. 순대이감. 대체 충당금은 더하고 이자 지급분이나 감가상각비는 빼서 과세 대상 계산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 지분복귀액과 세후 지분복귀액은 경우에 따라 그 크기가 동일할 수 있다. 세금이 없으면은 세전 지분복귀액이나 세후 지분복귀액이 같을 수 있죠.
자, 근데 그 지금 패스한 3번 지문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3번 지문이. 3번 지문은 지금 가유순전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매순전후 하잖아요. 자, 처음에 내가 10억 주고 샀었어요. 매입을 할 때 얼마 주고 했다고요? 매입을 10억. 요때 이제 내 돈이 4억 들어가 있고요. 6억이 대출받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본이고요. 매입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매도를 11억에 한 거예요. 11억에. 경비 같은 거 없다고 치고요. 남의 돈 빌린 빚만 갚는 남은 빚만 갚았다고 칠게요. 자, 내가 요거 5년 후에 매도거든요. 5년 후에. 처음에 살 때는 매입을 10억에 해서 5년 후에 11억에 매도를 한다. 이랬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지분 복귀액은 이 말이에요. 지분 복귀액은 세후든 세전이든 이거는 이제 세금은 없다고 치고요. 그럼 여기 나온 빚만 갚으면 되거든요. 빚. 내가 얼마 빌렸어요? 4억 빌렸죠. 6억 빌렸죠. 6억 빌렸으면은 11억에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5억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이 5년 동안 매년 가유순전후 해서 여기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부채 서비스액을 갚았거든요. 부채 서비스액.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 내려갈 때 여기 부채 서비스액 있죠. 이거는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금 갚은 거는 내가 번 거거든요. 5년간 원금을 1억 갚았어요. 5년간. 원금 1억 상환. 그러면 빚이 얼마 갚아서 6억 중에서 1억 갚았기 때문에 남은 빚이 얼마예요? 남은 빚이 5억입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6억이 떨어지거든요. 세후든 이제 세금 없다고 칠게요. 나한테 이제 11억에 팔아서 5억 남은 빚을 갚으면 6억이 나한테 떨어지는데, 자, 이 6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6억이. 처음에 내 거 얼마예요? 4억 있죠, 4억. 지분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가치 상승 얼마였어요? 10억에 사서 11억. 가치 상승이 얼마예요? 1억. 가치 상승. 남은 1억은 뭐예요? 그럼 남은 1억은 원금 상환한 거죠. 원금 상환한 걸 이거를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그래서 합쳐서 6억인 거예요. 그래서 지분 복귀액은 처음에 지분 투자액과 보유기간 중 지분 형성분, 그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옳은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21번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